문 열어. 정미경 씨,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돈 갚으라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 낡은 다세대 주택 문을 부서질 듯 두드리는 사채업자들의 고함 소리. 저는 10살 된 딸아이의 입을 틀어막고 장롱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흐흑. 아이의 눈물 젖은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도박빚 3억을 남기고 교통사고로 떠난 지 3개월. 제 인생은 지옥이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충격적인 반전이 숨어 있으니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을 3일 전으로 되돌려 봅니다. 저는 S그룹 계열 병원의 VIP 병동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면허는 있지만 빚쟁이들이 병원까지 찾아오는 통에 정식 취업은 꿈도 못 꾸고 일용직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었죠. 제 담당은 1205호 S그룹 명예회장 이덕수님의 병실이었습니다. 향년 82세. 폐암 말기에 합병증까지 겹쳐 오늘 내일하는 노인. 산소 호흡기를 쓴 채 하루 종일 잠만 자는 그를 돌보는 게 제 일과였습니다. 어이, 정 간호사. 회장님, 기저귀 갈았나? 강 실장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회장님의 최측근이자 이 병동의 실질적인 관리자였습니다. 네, 방금 갈아드렸습니다. 수고했어. 참, 내일 회장님 조카 박상무가 올 거야. 말 조심해. 박상무. 회장님의 유산을 노리고 호시탐탐 병실을 드나드는 하이에나 같은 사람이었죠. 퇴근길 병원 로비에서 딸아이의 주치의를 만났습니다. 미경 씨, 지민이 수술.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번 달 안에 안 하면 위험해요. 수술비 3천만 원. 당장 밥 먹을 돈도 없는데 수술비라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 멍하니 창밖을 보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강 실장이었습니다. 정미경 씨,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좀 와주시죠.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한밤중에 회장님이 저를 찾으신다고요? 의식도 거의 없으신 분이? 의아했지만 잘릴까봐 겁이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은 어두웠습니다. 스탠드 불빛 하나만이 침대를 비추고 있었죠. 그런데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할 회장님이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왔나? 쉰 목소리. 회장님이었습니다. 자네 빚이 3억이라고 했지? 그리고 딸아이 수술비가 필요하고 제 사정을 훤히 알고 계셨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 내 제안 하나 하지. 내 아내가 되어다오. 딱 3개월만. 귀를 의심했습니다. 80대 노인과 40대 아줌마의 결혼이라니. 나 곧 죽는다. 가는 길 외롭지 않게 말동무나 해달라는 거야. 조건은 자네 빚탕감과 딸 수술비 전액 지원. 그리고 3개월 뒤엔 위자료 5억 주고 놔주겠네. 거절할 이유가 없는, 아니 거절해서는 안 되는 제안이었습니다. 이건 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함정 냄새가 짙게 풍겼습니다. 왜 하필 저일까요? 수많은 간호사들 중에 왜 빚쟁이인 저를? 생각할 시간은 오늘 밤뿐이야. 내일 박상무가 오기 전까지 결정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지장을 찍었습니다. 눈 딱 감고 3개월만 버티자. 지민이를 위해서라면 지옥 불에도 뛰어들 수 있어. 계약서 맨 아래 조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 을은 갑의 신변에 관한 일체의 비밀을 발설하지 않는다. 위반 시 계약 파기 및 위약금 10배. 비밀?
시한부 노인에게 무슨 대단한 비밀이 있다고. 병실을 나오려는데 회장님이 휠체어를 돌려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어둠 속이라 잘 보이진 않았지만 그 눈빛, 흐리멍덩한 노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휠체어 바퀴에 묻은 흙 자국. 분명 아까 청소했는데 병실 밖을 나갔다 오셨나? 걸을 수도 없는 분이 어떻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저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지금 제게 중요한 건 돈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대문 틈에 끼워진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도망쳐. 그 남자 위험해. 누가 보낸 걸까요? 박상무? 아니면 사채업자?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저는 쪽지를 구겨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 결혼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반전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그 쪽지를 줍기 전까지 제 인생은 이미 지옥이었습니다. 시간을 3년 전으로 되돌려 봅니다. 저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남편은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했고 딸 지민이는 피아노를 좋아하는 밝은 아이였습니다. 여보,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우리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자. 남편의 들뜬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하지만 그 계약은 사기였습니다. 회사는 부도나고 남편은 빚 3억을 떠안은 채 잠적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남겨진 건 빚과 아픈 딸뿐이었습니다. 지민이는 충격으로 쓰러졌고 급성 심장병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 안 하면 오래 못 버팁니다. 의사의 선고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정미경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돈 버는 기계가 된 것은 낮에는 식당 설거지, 밤에는 대리운전, 새벽에는 우유 배달. 하루 2시간씩 자며 일했지만 이자는커녕 원금도 갚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 병원에 오게 된 겁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하나 믿고 빚쟁이들을 피해 숨어든 곳. 1205 이덕수 회장님. 처음 그분을 봤을 때 저는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 S그룹 명예회장이라지만 병실에 누워있는 그는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힘없는 노인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유산 싸움 하느라 코빼기도 비치지 않고 가끔 오는 박상무는 아직 안 죽었어? 라며 혀를 찼습니다. 돈이 많으면 뭐해? 가는 길은 이렇게 외로운데. 저는 진심으로 그분을 돌봤습니다. 욕창이 생기지 않게 몸을 닦아드리고 마른 입술에 물을 적셔드렸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저처럼 버림받은 존재에 대한 연민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이상했습니다. 분명 혼수 상태라고 들었는데 밤이면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어느 날은 휠체어 바퀴에 묻은 흙을 닦다가 침대 밑에서 낯선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최신형 스마트폰과 암호가 걸린 USB. 80대 노인이 쓰기엔 너무나 신식인 물건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혼잣말처럼 짐이나 미안해라고 울먹였을 때 감은 줄 알았던 회장님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걸까? 아니야, 분명히 반응하셨어. 혹시 다 듣고 계신 건가? 그리고 그날 밤 회장님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내 아내가 되어다오. 그때 회장님의 눈빛은 혼수 상태 환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렷하고 강렬한 마치 청년의 눈빛 같았습니다. 그 눈빛에 홀린 듯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밀을 발설하지 않는다. 도대체 무슨 비밀이길래? 문득 박상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숙모님 조심하세요.
회장님, 치매기가 있으셔서 헛소리 자주 하십니다. 그리고 옛날에 사람도 죽였다는 소문이 있어요. 사람을 죽였다?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내가 살인마와 결혼한 걸까? 아니면 치매 노인의 망상극에 놀아나는 걸까? 오늘 밤, 신혼 첫날 밤, 저는 회장님의 휠체어를 밀고 저택으로 들어갑니다. 이곳은 제게 천국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지옥일까요? 주머니 속에 쪽지. 도망쳐. 그 남자 위험해. 이 경고를 무시한 대가가 무엇일지 저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지민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 살릴게. 그게 비록 악마의 손을 잡는 길이라도. 저택의 육중한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제 운명은 이 수상한 노인의 소나기에 떨어졌습니다. 그날 박상무는 끝내 참지 못했습니다. 제가 회장님의 아내로 들어온 지 일주일 만에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저는 회장님께 죽을 떠먹여 드리고 있었습니다. 영감님, 한 숟가락만 더 드세요. 기운 차리셔야죠. 회장님은 힘겹게 입을 벌리셨습니다. 그때 박상무가 들이닥쳤습니다. 아이고, 숙모님. 아주 지극정성이시네. 누가 보면 진짜 부부인 줄 알겠어요? 그는 비아냥거리며 식탁 위에 서류 뭉치를 던졌습니다. 유산 상속 포기 각서. 이거나 사인하시죠. 3개월 뒤면 나갈 사람 미리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상무님, 예의 지키세요. 저는 회장님의 법적 아내입니다. 그리고 지금 식사 중이십니다. 아내? 돈 주고 사온 간병인 주제에 어디서 사모님 행세야? 야, 이 여자가 주제 파악을 못하네. 박상무는 제가 들고 있던 죽그릇을 쳐냈습니다. 쨍그랑 뜨거운 죽이 제 손등과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회장님이 놀라 기침을 하셨습니다. 쿨럭, 쿨럭. 저는 회장님을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상무님,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닥쳐. 너 같은 꽃뱀 때문에 우리 집안 꼴이 말이 아니야. 내 경고하는데 조용히 돈이나 받고 꺼져. 안 그러면 내 딸년 수술도 못 받고 죽는 수가 있어. 딸을 건드리는 말에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당신, 사람이니? 조카가 삼촌한테 이래도 돼? 제가 대들자 박상무가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때 강 실장이 들어와 막아섰습니다. 상무님, 그만하십시오. 회장님, 안정이 필요합니다. 박상무는 씩씩거리며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뱉은 한마디가 귓가에 남았습니다. 두고 봐. 진짜 주인은 나야. 저 영감 껍데기뿐이라고. 껍데기.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회장님 방을 서성였습니다. 박상무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말 회장님은 허수아비일까요? 그때 회장님의 침대 밑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열어보니 낡은 일기장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기장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내 아들을 죽이고 며느리를 내쫓았다. 이 모든 게 내 죗값이다. 아들을 죽였다고요? 그리고 사진 속에는 젊은 회장님과 저와 똑같이 생긴 여자가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충격에 휩싸여 있는데 회장님이 눈을 뜨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봤나? 쉰 목소리가 아니라 낮고 굵은 목소리였습니다. 내 과거를 다 바꾼 회장님? 말씀하셨어요? 회장님은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쓰고 있던 백발 가발을 벗었습니다. 드러난 머리카락은 검은색이었습니다.
미안하네. 널 속일 생각은 없었어. 그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분장을 지우니 30대 후반의 젊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당신 누구야? 이덕수 회장의 손자, 이현우다. 진짜 주인이지. 저는 80대 노인과 결혼한 게 아니라 그 손자에게 속아 위장 결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이용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한 방패막이로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를 이용했군요. 내 딸 목숨을 담보로 사기를 쳤어요. 어쩔 수 없었어. 박상무가 나를 죽이려 했으니까. 널 지키려면 이 방법뿐이었어. 그의 변명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문을 박차고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못 나가. 박상무가 밖에서 감시하고 있어. 나랑 같이 죽고 싶어? 현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뜨거웠습니다. 이 거대한 저택은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발로 걸어 들어온 죄수였습니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현우가 자신의 정체를 밝혔지만 저는 그를 완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저를 이용했다는 배신감과 박상무의 위협이 동시에 저를 짓눌렀으니까요. 하지만 딸 지민이를 생각하면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강 실장님, 문 열어주세요. 지민이한테 가야 해요. 하지만 밖에서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딸의 주치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의 요청으로 수신이 거부되었습니다. 누군가 제 전화를 차단한 것입니다. 박상무의 짓이 분명했습니다. 병원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술비 미납으로 수술 취소 예정입니다. 오늘까지 입금 바랍니다. 3천만 원. 빚탕감은커녕 약속했던 수술비조차 지원되지 않은 겁니다. 현우가 거짓말을 했거나 박상무가 중간에서 가로챈 것이겠죠. 저는 현우에게 따졌습니다. 당신 약속했잖아. 내 딸 수술비 준다고 했잖아. 현우는 괴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박상무가 내 계좌를 다 동결시켰어. 나도 지금은 손 쓸 방법이 없어. 재벌 3세라더니 제 앞가림도 못하는 무능력한 남자였습니다. 그때 방문 틈으로 쪽지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박상무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내 딸 살리고 싶으면 현우한테 약 먹여. 수면제야. 영원히 잠들게 해. 살인 청부. 저는 공포에 질려 쪽지를 찢어버렸습니다. 밤이 되자 지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연결된 건지 모르겠지만 딸의 목소리는 울음범벅이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어떤 아저씨들이 와서 병원 나가래. 나 죽는 거야? 박상무가 기어이 병원까지 손을 뻗친 겁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결혼이 오히려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우가 잠든 틈을 타 창문을 열었습니다. 2층이었지만 뛰어내릴 각오를 했습니다. 하지만 창밖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위험합니다. 들어가시죠. 완벽한 감금.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내가 미쳤지. 돈에 눈이 멀어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왔어. 그때 현우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울지 마. 방법이 있어. 내일 주주총회야. 거기서 다 밝힐 거야.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박상무 비리 장부야.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 유언장 사본이고. 그는 저에게 USB를 맡겼습니다. 내가 이걸 가지고 나가야 해. 나는 감시가 심해서 못 나가.
내가 내 유일한 희망이야. 그를 믿어도 될까요? 저를 이용해 먹은 사기꾼인데? 하지만 제 손에 들린 USB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것만이 지민이를 살릴 유일한 열쇠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겠다. 제 딸은 제가 지킵니다. 그리고 이 억울함도 제가 풉니다. 새벽 3시, 현우가 경비원들의 시선을 끄는 사이 저는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정원을 가로질러 담장을 넘었습니다. 진흙탕에 뒹굴고 가시에 찔려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쫓아오는 걸까요? 저는 빗속을 뚫고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제 품 안에 USB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구원일지 파멸일지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밝혀질 것입니다. 마침내 숨겨졌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S그룹 주주총회장. 단상 위에는 박상무가 의기양양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덕수 명예회장님의 건강 악화로 인해 제가 비상경영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장님은 현재 의사표현이 불가능한 상태라 그는 가짜 진단서를 들어보이며 회사를 집어삼키려 했습니다. 제가 가져온 USB가 있어도 박상무의 권력을 이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회의장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누구 맘대로 비상경영입니까? 휠체어를 탄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강 실장과 경호원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박상무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에? 내 발로 걸어서 왔지. 내가 감시하던 그 감옥을 뚫고. 여러분, 저는 이덕수 회장의 손자 이현우입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여러분을 속여왔던 가짜 회장이기도 합니다. 현우는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장래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일어난다. 걷지 못한다며? 그는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쓰고 있던 가발과 수염을 벗어 던졌습니다. 80대 노인의 탈을 벗고 30대 청년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박상무는 뒷목을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너 다리 멀쩡했어? 사기꾼. 저놈 잡아. 회장님을 감금하고 가짜 행세한 놈이야. 사기꾼은 너지. 내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사주하고 약까지 먹여서 날 진짜 바보로 만들려 했던 게 누군데? 현우는 제가 가져온 USB를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뜬 영상. 박상무가 의사에게 돈을 건네며 약 먹여서 영원히 못 일어나게 해라고 지시하는 CCTV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현우의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하라고 지시한 녹음 파일까지 가족 간의 추악한 갈등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박상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꺾어. 저거 가짜야. 조작이라고. 하지만 경찰들이 들이닥쳐 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성훈 씨 살인 교사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따로 있었습니다. 현우가 마이크를 잡고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 생명의 은인이자 제 아내를 소개합니다. 정미경 씨. 조명이 저를 비췄습니다. 저는 엉겁결에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현우는 제 손을 잡고 주주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돈 때문에 저와 결혼한 게 아닙니다. 제가 가장 약하고 비참했을 때 유일하게 저를 사람으로 대우해 준 분입니다. 그리고 제 딸 지민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걸 걸었던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그는 제 딸 지민이를 제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입양 신청서. 신청인은 이현우, 피임양자는 정지민.
제가 지민이의 아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경 씨, 당신의 남편으로서 평생 빚을 갚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그가 저를 이용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저와 딸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이 모든 판을 짰던 겁니다. 3개월 계약 결혼이 아니라 평생을 약속한 진짜 결혼이었습니다. 박상무에게 쫓기면서도 딸의 수술비를 몰래 입금해 둔 것도 제 빚을 갚아준 것도 모두 현우였습니다. 바보같이 왜 말 안 했어요? 나 혼자 얼마나 무서웠는데. 미안해요. 당신을 지키려면 완벽하게 속여야 했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집에 가요, 우리. 그는 저를 일으켜 세워 품에 안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지만 제 귀에는 현우의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3억 빚 때문에 팔려왔던 제 인생이 1,000억보다 더 값진 사랑으로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는 여전히 쪽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망쳐. 그 남자 위험해. 이 쪽지의 발신인. 그것은 박상무도 사채업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현우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이 위험한 상황이니 저보고 도망가라며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해서 보냈던 경고였습니다. 그 쪽지가 이제는 사랑의 증표가 되어 제 손안에서 구겨져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병실 창가에 비치는 햇살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폭풍 같았던 주주총회가 끝나고 박상무는 구속되었습니다. 현우는 S그룹 회장으로 정식 취임했고 저는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간병인이 아니라 보호자로서였습니다. 지민이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현우가 미리 손을 써둔 덕분에 최고의 의료진이 투입되었으니까요. 엄마, 아빠가 나 선물 사줬어. 지민이는 현우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아직 어색할 법도 한데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았나 봅니다. 이 남자가 자신을 지켜줄 진짜 아빠라는 것을요. 현우는 휠체어가 아닌 2발로 서서 지민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래, 우리 공주님. 이제 아프지 말고 씩씩하게 자라야 해. 오후에는 강 실장님이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빚 3억 원은 전액 변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회장님께서 따로 준비하신 겁니다. 강 실장님은 통장 하나를 건넸습니다. 위자료 및 생활 지원비 50억 원. 더 이상 빚쟁이들에게 쫓길 일도 딸아이 병원비 걱정도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50억이라는 숫자가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관계의 끝을 의미하는 것 같아서요. 저녁 무렵 현우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미경 씨, 할 말이 있어요. 그는 저를 데리고 병원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저를 맞이했던 그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도 저도 휠체어 없이 나란히 걷고 있습니다. 미경 씨, 계약 기간 3개월은 끝났습니다. 약속대로 빚도 갚았고 위자료도 드렸으니 이제 당신은 자유예요. 그는 저를 놓아주려 했습니다. 제가 억지로 결혼했다는 걸 알기에 제 자유를 찾아주려는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보내고 싶지 않아요. 욕심인 거 알지만 진짜 내 아내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100억 자산가답지 않은 소박한 반지였습니다. 이거 내가 직접 만든 거예요. 당신 손에 어울릴 것 같아서. 반지를 보는 순간 비참함과 억울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돈 때문에 팔려온 줄 알았는데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반지를 받아들고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우 씨, 저도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좋아서요. 고마워요.
나 믿어줘서.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10년 동안 닫혀있던 현우의 마음도 3년 동안 얼어있던 제 마음도 봄눈 녹듯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다시 해볼까? 이번엔 계약이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제 가슴 속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이 남자의 아내로 그리고 지민이의 엄마로 당당하게 살아갈 용기가 생겼습니다. 지민이가 퇴원하는 날입니다. 3개월 전만 해도 빚쟁이에게 쫓겨 야반도주하듯 짐을 쌌지만 오늘은 새 희망을 가득 담아 가방을 챙깁니다. 엄마, 이거 아빠 줄 거야. 지민이가 그린 그림 한 장. 현우와 저, 그리고 지민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입니다. 현우는 이 그림을 받고 세상 다 가진 듯 웃었습니다. 오후에는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박상무의 면회를 위해서였습니다.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그는 초라한 죄수복 차림이었습니다. 숙모님, 아니 형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현우한테 말 좀 잘해줘요. 나 여기서 썩기 싫어요. 그는 비굴하게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했습니다. 상무님, 죗값 다 치르세요. 그리고 나오시면 다시는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입니다. 미움조차 아까운 사람에게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오니 현우가 정원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저를 맞이했던 그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도 저도 휠체어 없이 나란히 걷고 있습니다. 미경 씨, 여기 좀 봐요. 그가 가리킨 곳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지민이가 좋아할 것 같아서 상추랑 방울토마토 심어봤어요. 우리 같이 키워볼래요? 재벌 회장이 흙투성이가 되어 텃밭을 일군 겁니다. 그 투박한 손길이 그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빛나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 위에는 지민이가 좋아하는 돈가스와 현우가 좋아하는 김치찌개가 올랐습니다. 화려한 호텔 요리는 아니었지만 우리 세 식구가 둘러앉아 먹는 밥상은 그 무엇보다 풍성했습니다. 아빠, 이거 먹어봐. 내가 딴 상추야. 어이구, 우리 딸 최고네. 웃음꽃이 피어나는 식탁? 3개월 전 3억 빚 때문에 죽으려 했던 제가 이렇게 웃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경 씨, 고마워요. 내 곁에 있어줘서. 당신 덕분에 내가 진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당신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우리 잘 살아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휠체어 바퀴에 묻었던 흙. 그것은 현우가 밤마다 몰래 걸으며 삶의 의지를 다졌던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흙은 우리 가족의 행복을 키우는 텃밭의 흙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이막은 이 따뜻한 저녁 식탁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시 1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저희의 결혼식 날입니다. 1년 전 병실에서 급하게 치렀던 가짜 결혼식이 아닌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올리는 진짜 결혼식입니다. 하객들은 수군거립니다. 저 여자가 그 신데렐라래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제가 구한 건 나라가 아니라 상처받은 한 남자의 마음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남자가 저를 구원해 주었다는 것을요. 현우 씨는 더 이상 휠체어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턱시도를 입고 꼿꼿하게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경 씨, 오늘 정말 아름다워요. 당신도요. 세상에서 제일 멋져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습니다. 40대에 찾아온 첫사랑. 조금 늦었지만 그래서 더 소중하고 애틋합니다. 식이 끝나고 지민이가 피아노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수술비 때문에
포기하려 했던 그 피아노입니다. 엄마, 아빠, 결혼 축하해. 지민이의 연주 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집니다. 현우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박수를 칩니다. 문득 제가 던졌던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그냥 죽어버릴까? 이제 저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 뛰어든 불구덩이 속에서 저는 진짜 사랑을 만났습니다. 3개월 시한부 인생이라고 믿었던 그 시간이 제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은 골든 타임이었습니다. 제 손가락에는 현우 씨가 끼워준 반지가 반짝입니다. 3억 빚의 족쇄처럼 느껴졌던 그 결혼이 이제는 1000억보다 더 값진 축복이 되었습니다. 현우 씨는 저를 위해 미경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빚 때문에 고통받는 여성 가장들을 돕는 재단입니다. 당신이 겪은 아픔,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게 해줘요. 그의 따뜻한 마음씨에 저는 또 한 번 감동합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드는 시간. 우리는 휠체어 대신 2발로 나란히 걷습니다. 현우 씨, 저, 그리고 지민이. 3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가난하고 초라했던 제 인생에도 저 노을처럼 따뜻하고 아름다운 색이 입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휠체어에 앉은 노인 속에 30대 청년이 숨어 있었듯 여러분의 절망 속에도 희망이 숨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랑은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에 기적처럼 찾아옵니다. 저에게 현우 씨가 찾아왔던 것처럼요. 지금까지 나를 위한 3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이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매일 조금씩 웃고 서로를 안아주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적 같은 사랑을 믿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